먼저 블랙스완이라는 용어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에게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블랙스완에 관계된 책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한 3권 정도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으면서 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는 것은 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읽어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메시지들이 이 하고 있는 말이 과연 나에게 또 우리 어떤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블랙스완이라는 용어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본론에 관계된 블랙스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 중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경영학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대학교에도 경영학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나는 전문 경영인이 되겠다. 이런 경영이란 말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경영이란 단어가 탄생한 지는 역사가 얼마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200년 전에도 경영이란 용어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100년 전에도 있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 단어 중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도 경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혹시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아니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영의 역사, 경영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탄생한 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조사하고 추적해 보니까 역사가 오늘 기준에서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2011년 매우 익숙한 단어 중에요. 역사가 매우 짧은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하면 요새 뭐 핸드폰 없으면 뭐 말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 생활 가운데 바로 이렇게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 전, 30년 전에도 핸드폰이라는 용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경영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지도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영이라는 용어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탄생했냐면요. 성공 사례를 모델링하는 기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많은 기업체들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 기업체들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기업이 성공하고 더 성장하려면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잘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커피숍을 한다고 계산해 봅시다. 커피숍 하려고 생각하는데 커피숍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거든요. 그러면 내가 궁금합니다. 나는 커피숍을 하려고 그래요. 스타벅스는 어떻게 매장을 냈을까? 스타벅스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했을까? 스타벅스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의 디스플레이나 그것이 거의 공통화, 표준화 다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을까? 그리고 스타벅스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스타벅스는 얼마나 매출이 성장했는가? 성장하는 과정과 단계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게 커피숍을 새로 열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매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타벅스를 가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어느 종업원 하면 만나서 질문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변을 충분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답을 해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분석 전문가입니다. 경영 분석 전문가가 스타벅스를 케이스 스타디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쭉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훈이 1, 2, 3가 나왔습니다. 내가 스타벅스를 보니까 커피숍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글로 써서 정리해가지고 남에게 보고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은요. 다른 학문하고 상당히 이렇게 출처가 다 다른데 다른 학문 일반적으로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을 적용하면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스타디가. 그런데 경영학에 관계된 부분은 반대로요. 일단 어느 기업의 성공 사례가 먼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어느 기업이 매우 대단한 성과를 냈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그럼 그 성과를 횡적 전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경영을 잘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횡적 전개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진 것이 경영학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 직업 분야가 컨설팅인데요.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에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기업의 성공 사례입니다. 예를 든다면 VE, Value Engineering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법은 예를 들면 1947년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구매팀에서 밸류 어널리시스를 했던 사례가 잘 성공적으로 보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그것이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보급된 게 V 기법이거든요. 그 전에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블랙스완이랄 이런 용어의 개념은 전혀 탄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많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집단과 B 집단을 비교할 때 평균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평균을요. 우리가 마치 이거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공부한 학생이 누가 공부 더 잘하는가를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죠?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가 나왔어요. 자, A 학생은 평균 87점 나왔고 B 학생은 평균 75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평균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 A 학생이 B 학생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평균이죠. 이렇게 여러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봅니다. 평균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3포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3포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 시험을 봅니다. 어떨 때는 점수를 100점도 맞아서 그 다음 때는 50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99점 맞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번 35점 맞는 겁니다. 다음 시험을 올 때 이 학생 점수를 몇 점 맞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왜? 중구난방이니까. 그래도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지난달 시험 75점, 이번 시험 73점, 다음 달 시험 계속 보는데 75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점수 차이가 없이. 그럼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것은 다음 시험 보면 또 75점쯤 나오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현재와 미래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경영학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통계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규 분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작업들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첫 번째 1단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델링하는 기법만 가지고 또 성공 사례 케이스 스타디만 가지고 횡적 전개한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성과를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것만으로서 모든 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A 학생, B 학생인데 A 학생이 평균적으로 87점, B 학생이 평균 70점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는 A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A 학생이 시험 보기 전날 아주 심리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 한숨 자지 못했어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꼬박 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포기할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공부해서 뭐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심리 상태로 평소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데이터로서 분석해서 예측됐던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10가지 경우에 있어서 9가지 정도는 충분히 통계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미래가 예측되고 현상이 분석된다고 생각하고 적용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외들이 존재하는 거죠. 충분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플러스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은 이성도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성도 있지만 감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인간공학이랄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랄지 부터 페널티랄지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션 또는 마인드 컨트롤 동기부여라는 말하고 과학적 데이터하고는 약간의 개념차가 좀 존재합니다. 사람은 쉽게 말해서 계산대로 꼭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것은 기계나 뭐 다른 것은 과학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사람은 과학적으로 100% 통제되지 않는다. 왜? 사람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모든 성과나 모든 것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동기부여 이론이랄지 그다음에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리과 이론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었던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동기부여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모든 경향과 사회 현상의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해석해내고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화가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우리끼리 잘했던 텃세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국제화, 세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언제를 말할까요? 198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석차 1등이면요. 상당히 많은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왜냐하면 수입은 통제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입 관세 같은 게 있잖아요. 통제된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어떤 것과 뭐 구분돼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국제화란 용어와 세계화란 용어 속에서 갑작스레 뭐가 대두되고 말하냐면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대한민국 1등이 세계 경쟁력과 유사성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 1등이 세계 석차가 500등이면은 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뭐 국제 분업이라는 용어랄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요. 글로벌 소싱이라는 용어 속에서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다 견적을 받아보면 가격이 무슨 반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걱정은 됩니다. 이게 품질적인 측면, 신뢰성, 내구성 측면에서 충분한가에 대한 염려는 되지만은 일단 가격이 중국의 가격을 받아보면 반가격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만 보완해서 쓰게 되면 코스트적인 측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게 왜 그래요? 한국의 어느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더라도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모든 비즈니스 현장과 모든 경영 현장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말하냐면요. 우리끼리의 석차보다는 세계 석차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약간 덧붙여 나온 말이 뭐냐면요. 성장률 게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번 상상 속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어느 조직이 팀이 작년에 어떤 성과를 100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 2배가 좋아졌어요. 200을 냈어요. 내년에 300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 2배나 200이나 되니까요. 또 내년은 잘하면 300이 될 것 같아요. 100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뭐 만족이다. 그런데 우리 동종업계가 있습니다. 그 동종업계는 세상이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작년에 50밖에 못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100을 할 때 50밖에 못했어요. 우리 반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 회사가 500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200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300을 잡았는데 그 회사 보니까 내년에 5천을 한다네요. 50이 500이 되더니 5천을 한다는 그 데이터가 나한테 주어지는 순간 갑작스럽게 내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100, 200, 300, 와, 나 잘해, 만족해. 이 정도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어라 말했는데, 그렇죠? 말했는데 갑자기 50, 500, 5천 이 순간 듣는 순간 당신은 도대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당신은 시대를 읽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경쟁이라는 용어고요. 전략이라는 용어입니다. 전략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되는 방법, 이기는 방법,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잘하는 방법. 이게 경쟁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우리 갑작스럽게 많은 용어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세계화 국제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 가까이 싹 와버린 단어가 뭐냐면 전략 경영을 해야 된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전략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 뭐냐면요. 내 혼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남과 비교해서 경쟁 우위, 비교해서 더 잘하지 않고서는 과연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어느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그 공장을 딱 가서 보니까요. 동일한 면적인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생산성과 매출액이 7배가 좋아졌더라고요.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이루어진 모든 성과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했어요. 와, 대단하다, 잘한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 내용에서 비판적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사의 경쟁업체가 국내에 있잖아요. 경쟁했던 동일한 기간 동안에 7배가 아니고 30배가 성장한 거예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평판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방문했던 회사 있잖아요. 보수적이래요. 여러분 7배나 커졌는데 보수적이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비교 때문에요. 비교 때문에. 반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느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 제품이 제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품 같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디자인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과정에서 너무 한심해 보여서 그 설계랑 개발 책임자한테 질문했어요.
이 디자인 언제 한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이거 1965년에 한 겁니다. 1965년은 2011년 기준했을 때 뭐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요. 아니 1965년도에 만든 디자인의 이 모델을 지금 팔고 있습니까? 근데 팔려요. 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걱정이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독점이더라고요. 공급하는 회사 자기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뉴 모델을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 필요성 자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산업 중에요. 경쟁이 치열한 산업들이 있고요. 경쟁이 없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천천히 대응하고 변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존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쟁이 심한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쟁 우위에 서지 않으면, 우위죠. 그러니까 남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퇴출되는 것이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전략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전 세계 현재 뭐 활동하는 미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성 있는 분 중 한 분이 안소프라는 분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2011년 기준입니다. 지금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장 대표로 쓰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혼 효과라고 하고 나팔 있잖아요. 나팔 모양.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오차율이라고 하는 것이 오차율이라는 것이 오늘이 2011년 7월이니까 7월과 8월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지만 올 연말 걸 예측하면 오차율이 더 올라갈 거고요. 내년 걸 말하면 오차율이 어떻게 더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2020년에 포캐스팅 하라 한다면 그거 못 맞춘다는 거죠. 오차율 자체가 너무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뭐라고 숫자를 말해도 그 숫자는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뭐랍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불확실하다. 그렇죠? 근데 그 불확실성의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한 가지가 안소프라고 하는 미래학자인데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단어는 계속 그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그 말 하고 있습니다. 터뷸런스 이론이라 해가지고요. 터뷸런스가 뭐냐면 회오릿바람입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는 회오릿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회오릿바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회오릿바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회오릿바람 속에 갇혀버리고 빨려 들어가 버린 조직이나 기업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사라지고 큰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집도 뭐가 됩니까? 토네이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집도 구경하기에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싹 지나가면 막 자동차가 막 200m, 300m 올라가서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걸 가까이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엄청난 큰 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뭐가 됩니까? 인지되지도 않고 또 자기 영향 주지 않고 그러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뷸런스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하니까 드디어 뭐가 되냐면요. 불확실한 용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 뭐합니까?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좀 안정적이라면은 현재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뭐 이게 뭐 차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서 뭐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정상적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강대교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가 뭐 절단돼서 폭파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 있잖아요. 방법들이. 그 방법들이 과연 현재와 미래에도 절대적으로 유효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글쎄, 그거 자신 없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1안 말고 2안, 3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문제 없다면 현재 방법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된다면 그걸 회의하고 디스커션 해갖고 다시 의사결정하는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스위칭 해가지고요.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융통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바로 대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말이 맞는 겁니다. 어떤 말이 맞냐면, 자, 제가 저희 팀 동료들과 함께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부산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부산에 가는 교통편이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겠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겠고, 자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니까 이렇게 그 환승터미널이라는 게 또 생겼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느 터미널까지, 어느 그 고속도로 휴게소까지는 수용차로 갔다가 너 부탁해가지고요. 거기서 터미널에서 내가 환승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방법이야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러니 그 방법을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퀘스천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면 KTX 타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하면 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수단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꼭 지정해 주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든다는 겁니다. 서울역 가까이 사는 사람은요 KTX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고속터미널 옆에 사는 사람은 고속버스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야, 수단이라는 것은 절대성이 없는 것 같다. 그건 상대적이다. 그럼 목적은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 4시에 부산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그죠? 가는 방법은 각자가 편하게 알아서 상의해서 같이 가든지 흩어서 따로 가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고 일단 우리가 내일 부산에서 일이 있고 내일 오후 4시에는 우리가 만나줘야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가는 방법은 각자가 알아서 정하되 내일 오후 4시에 부산역 광장에 있는 시계탑에서 우리가 만나는 걸 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용어는요 수단을 정하지 않아요. 대신 말과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이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왜 수단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을까요? 현재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방법을 정해줬을 때 그 방법들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당장 오늘 밤에 탄생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해볼까요? 중국은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먼 거리는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네요. 북경에서 상해를 간다고 생각합시다. 키로수로 한 1600km가 좀 넘는가 봅니다. 뭐 1650km?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라도 2시간,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로 가는 것이 북경에서 상해 가는 교통편입니다. 멀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요. 지금 북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해 일이 있어요. 상해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말 없이요.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 시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시 비행기 탈 거냐 이거죠. 자, 북경 사람이 상해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요. 우리 뭐 일할 게 상해할 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몇 시 비행기 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공항에 저희가 몇 시에 픽업 나갈까요? 이런 말이 매우 일반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줄 압니까? 2011년 6월 29일까지. 2011년 6월 30일 엊그저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속기차가 개통이 됐습니다. 시속 350km라는 기차가 개통됐어요. 상해에서 북경까지 시간이 4시간 반쯤 걸립니다. 4시간 반이에요. 4시간 반이니까 어지간하면은 계산해보면 비행기보다 빨라요 사실은. 우리 공항에 가면요. 그 수속받고 기다리는데 보통 공항까지 가야 되고 공항이 좀 시내로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기 때문에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있죠. 탑승 대기 시간이 한 30분은 잡아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상해에 내리면 어디 내리고 뭐 푸동공항에 내렸다고 가져갑시다. 푸동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또 한 30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탑승해서 내려서 뭐 등대에서 오면 비행기 타는 시간 뭐 한 2시간 잡고요. 비행기 가기 위해서 섭외한 시간 1시간 잡고 또 뭐 시내 내려서 한 4시간 꼬박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도 4시간 돼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면 4시간 반에 시내에서 시내 한다면 30분 차이인데 거의 똑같죠. 그러면 2011년 6월 29일까지 북경과 상해 사이에서 비즈니스했던 사람들이 만나고자 미팅할 때는 수단이 비행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기차 타고 간다고요? 어이구, 그건 말이 안 되죠. 이틀 꼬박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때는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6월 30일에 그 개통이 됐기 때문에 7월 2일인 오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실랍니까? 기차 타고 오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은 기차가 비행기 사고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은 3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럼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기차를 추천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상황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랄까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비행기 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이 지금 당장에는 그거 자체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건지 모르겠네. 자, 시간이 계속 바뀌어가면서요.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불확실성 시대에는 드디어 뭐가 존재하기 시작하냐면요. 변수들이 상황의 변수들 있잖아요. 그 변수들이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최선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까 맨 처음 말했던 통계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통계에 대한 불신 한번 말해볼까요? 어느 그룹을 조사를 했습니다.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을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려고요.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 사람의 평균 재산은 얼마 정도 될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한 10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을 뽑았어요. 그 100명을 뽑아서 숫자를 뽑았더니 그 숫자가 얼마 나왔어요. 우리 한국 돈에서 뭐 얼마 나왔을까요? 10억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샘플링 데이터 속에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숫자가 100% 왜곡되고 맙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은 미국 최대의 부자이기 때문에 100명, 나머지 99명분 다 더해봐야 빌 게이츠의 재산 내역에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뭔 말하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갑작스럽게 모든 데이터의 숫자는 확 뛰어버리고요. 그러면 그 뛴 숫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역설로 X반은 평균치고 평균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빌 게이츠는 예외네요. 그럼 통계적으로 과학적 전통적 방식에서는 빌 게이츠 데이터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의 재산을 분석한다면서 미국의 대표성 있는 빌 게이츠의 재산은 무조건 배제되고 모든 걸 봐야 된다. 이게 또 말이 맞겠습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자신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통계적인 기법들, 과학적인 기법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논리의 주의 주장들이 어떻게 되냐면 글쎄 그것이 일반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안 맞는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 요 말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전통적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전통적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경험적 방법들, 그렇죠? 그리고 통계적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한 방법들이야. 모델링한 방법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 경험도 다 배웠어요. 배우고 추정도 하고 다 했는 그 모든 지식이 과연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적이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뭐랍니까? 아니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컨셉과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블랙스완의 컨셉과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백조란 용어가 있습니다. 백조, 그죠? 백조라는 용어는 백이란 말에 우리 흰백자입니다. 조가 새 조자네요. 그러니까 백조 그러면 하얀 새예요. 뭐 외갈입니까? 곤입니까? 오리같이 생긴 뭐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오리같이 생긴 새가 있습니다. 색깔이 하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여서 백조 이렇게 백조 하얀 새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백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새를 보는 모든 사람은 그래 백조야 백조 다 아무런 갈등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의심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요. 유럽 사람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있잖아요. 호주. 그걸 이렇게 개척이 돼가지고 탐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까만 백조를 봐버린 거예요. 흑조를요. 블랙 스완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입장이 좀 달라지네요. 여러분 까만 새인데 백조입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새는 똑같이 생겼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종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다 똑같은데 깃털 색깔만 까매요. 다른 지금까지 봤던 모든 새는 깃털 색깔이 하였어요. 그래서 백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깃털이 까만 똑같은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순간 저 새가 백조가 맞나? 아니야, 흑조야. 흑조는 백조하고 다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제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졌던 많은 가정들과 컨셉과 개념들이 어느 한 사건을 전환점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그 모든 체계가 뭐합니까? 의심의 대상이 돼버리고, 야, 누가 그걸 이름을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새라는 게 깃털 색깔이야.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하얀색도 나올 수도 있고, 까만색도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새의 종의 특징이라는 게 불의 모양, 뭐 형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어떻게 깃털 색깔, 그것도 다양성이 있을 색깔 중에서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정한다는 말이야? 누가 그 백조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참 이렇게 좀 균형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18세기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가가지고 흑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 순간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발생하는 순간 기존에 갔던 모든 컨셉과 개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이름으로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를 저자는 만들었어요. 자, 저자는 블랙 스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자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래서 도출해 내었을까요? 그는 레바논 사람입니다. 레바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 지역은, 레바논은 많은 종교가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잘 어우러져 있는, 어쩌면 세계의 시장 같은 것이고, 고속도로 주변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자기 부모님과 자기 동네, 그 학교를 다녔는데, 부모님께서 그에게 항상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뭐냐, 평화와 공정과 이런 용어들, 조화, 이런 말들 그런 잘하며 들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클래스에 공부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매우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했는데 종교가 다 서로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기독교인이었고 어떤 친구는 이슬람교도였어요. 근데 그 마을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들이 다 이웃을 사이좋게 잘 지냈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친한 친구였고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의 종교에 대한 이해심도 매우 좋고 그런 동네 부락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평화체제가 인류 역사상 좋은 성공사례와 모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이곳같이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성공사례가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라고 해서 자기 고향, 자기 태어난 자랐던 그 모든 지역, 레바논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 동네 말고요. 딴 데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소리가 이 부락으로 오는 순간 갑작스럽게 어제까지 친했던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들이 서로 써먹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저 밖에 나라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막 싸워요. 전쟁을 해요. 막 죽고 막 서로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은 요새는 세계화 시대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악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어제까지 정말 친구가 지냈던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리고 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까이 만나는 게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 촌으로 들어가고 기독교인은 기독교 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가 같이 사는 이 지역이라는 것이 매우 불안정스러운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아니 어제까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했잖아요. 세계에 이보다 좋은 모델이 없다고 자기가 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했고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 서로 싸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서로를 반목 질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불안정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 다 떠나버렸어요. 그 마을이 실제로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만든 이 저자는 그걸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느낀 겁니다. 이분은 와튼스쿨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와튼스쿨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에 가서 공부 잘하는 거죠. 그런 많은 학문을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에 섭렵했어요. 심리학이다, 철학이다, 역사다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이다. 공부를 쭉 했어요. 공부해보니까 드디어 뭡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배웠던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다 오는데 이 저자가 딱 봤을 때 미래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냐 그 말이에요. 맞겠어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연장선상의 미래가 존재할까요? 그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주 중요한 블랙스완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항상 인용하는 사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칠면조 이야기입니다. 천하루라는 칠면조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어느 집에서 추수감사절 때요. 미국의 전통이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 요리를 나눠 먹는 칠면조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삼계탕에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복날 되면 복날 하면 상징적으로 초복이다, 중복이다, 이렇게 말복이다 그러면 우리 은근히 한국 사람 우리 문화 속에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죠? 미국이란 문화 속에서는 추수감사를 하면은 칠면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칠면조가 제대로 이렇게 풍성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칠면조 새끼를 한 마리 사다가 딱 봤어요. 한 3년 키워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1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칠면조 딱 보니까 덩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먹었으면 3년 키워서 3년 후에 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렇죠? 그날이 계산하니까 1000일입니다. 그럼 1000일 동안 이 칠면조, 이 집에 들어온 칠면조는 3년의 생명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완전히 그 집에 있는 이 칠면조 입장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과 입장과 태도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주인집에 애들하고도 친구같이 지내고요. 또 비가 오면 혹시 어디 비 맞을까 이게 다 주인이 개를 이렇게 보살피는 정성으로 칠면조를 같이 보살펴요. 칠면조는요, 1000일 동안, 3년 동안 매우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중에도 좋은 모습으로, 특히 추수감사절에 가까워지면 더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다 바라봅니다. 그러면 칠면조가 1000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1000일 동안 경험한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매우 인자한 주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배려해주는 주인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인자한 주인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0일 동안에 한 번도 부담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1000일 되어서 미래를 드디어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미래학자로서.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내가 이 집에 온 것 정말 행운이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안락하게 지금과 같은 생활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D-Day 1001일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칠면조를 잡았습니다. 왜? 추수감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죽음의 순간에 칠면조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 판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법을 만든 사람 이름이 나실 니콜라스 탈레브, 이름 자체가 중동 사람 이름이에요. 탈레브 씨라는 이분이 그 현상을 보면서 자기가 칠면조 이야기를 사람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칠면조가 1000일 동안 생겨했던 그 모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말이에요. 성장률이 50%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30%든 70%든 그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칠면조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매년 30% 성장하는 어느 기업이 내년에도 30% 성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년 부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도산한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계속 30% 성장했던 그 기업이 내년 즉각적으로 도산이 된다는 걸 어떻게 포캐스팅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 냅니다. 뭐라면 탈레브라는 사람이 우리가 준 지혜가 뭐냐면요. 지혜랄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거고 미래를 이렇다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의 그 예측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80%는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탈레브는요 80% 하지 않고 90%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고등학문을 다 배웠다. 많은 걸 배웠다. 나는 배운 거 같고 나는 자기는 주식 투자자가 됐어요. 배운 지식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재산 중에 90%를 거기 활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90%를. 무슨 말이야? 배운 대로 맞을 거니까 100%가 아니고 나는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90%는 배운 경험의 지식에 의거해서 내가 뭐 합니까? 미래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100%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10%는 정반대말 있잖아요. 칠면조 입장을 고려해서 전혀 안 그럴 상황 있잖아요. 이게 유사성 말고요. 유사성 말고. 그래서 반자를 씁니다. 반대. 정반대 10% 투자하는 거예요. 10%. 왜냐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지식으로 100%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0%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포캐스팅과 투자의 의사결정은 경험 법칙으로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의 여지는 남겨놔야 될 것 같고 그 10%의 여지는 90%와 추종하거나 유사성 있거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 패턴이 아니고 완전 반대 있잖아요. 완전 맞아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반대의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까요? 이게 이제 블랙스완에서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까 90%는 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말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거고 미래는 분명히 많은 변수가 있고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 납득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90%는 그렇게 하고 10%를 반대로 하라. 반대. 그럼 이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기상재해 중에 특별한 사건 하나 가지고 뭐냐면은 쓰나미, 일본 쓰나미입니다. 그렇죠? 일본 쓰나미는 예측이 되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마을 사람 예측이 되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예측했을까요? 거기다 대비를 했을까요? 잘 못했습니다. 쓰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큰 쓰나미가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일본의 그 뭐 동경 남부 쪽이나 그쪽 지역을 확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대비하는 건 상상이 못했습니다. 쓰나미만 상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우리가 말하는 그 발전 설비 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전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은 전력 생산의 주원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특히 일본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의식이 있는 국가고요. 그런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원전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는 바람에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아직도 금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일본 사회에 있어서 원전에 대해서 추가 증설하는 것에서 호의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나라에도요. 원자력 발전에 관계된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원자력 연구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원자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인류에게 준 선물이다. 이보다 더 경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세상에 없다.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긴 하지만 아까 뭐 폐기물, 부산물들 있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근에 쓰나미 사건과 일본의 지진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에 많은 방사능 누출에 대한 사건이 어떤 우리의 생각의 의사결정에 어떤 모습을 주는 겁니까? 마치 블랙스완 같이 돼버리네요. 백조라고 다 확신하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백조야? 이 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그렇죠?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의 그 지정학적으로 그 쓰나미 같은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초였던 사건은 절대 아니었네요. 보니까요. 이미 과거 오래전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쓰나미가 발생하고 파도 높이 있잖아요. 물의 높이가 뭐 35m인가 37m 됐던 저기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에
35m, 38m 쓰나미가 오더라도 그것을 견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역사는 반복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댐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댐을 곱게. 그죠? 댐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뭐랄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우리 삶의 길이라는 게요. 활동하는 기간으로 말하면 3, 40년밖에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기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투표권 행사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 3, 40년밖에 되지 않고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100년이 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리고 현재 우리가 토의하고 대화하는 모든 삶 중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건 그걸 위해서 높은 댐을 건축한다는 것이 현재 설득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득이 없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일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든지 이 마을에 일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이번에 빛을 보았네요. 그 마을, 온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실종돼서 한 명 빼고 온 마을이 다 보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야, 아까 10% 블랙스완은 대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 당대는 아니더라도 생각의 폭을 확 넓혀버리면 쉽게 말해 100년 전, 1000년 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역사의 반복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안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탈레브라는 이 저자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강의하는 이 전문가는 거기서 고개를 흔들고 맙니다. 아니요. 그죠? 아니요. 그건 참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블랙스완도 아닙니다. 예측이 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으로서 미래를 힌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래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 사건이, 쓰나미 같은 사건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는 것이 반복된 것으로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가 역사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온 인류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했던 말이 9.16를 보세요. 이랬어요. 9.16를 보세요. 그게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죠? 그는 2008년도에요. 책을 썼어요. 블랙스완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는 대단한 애언을 했어요. 자기는 금융증권 주식 투자자거든요. 그 증권 그냥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 쭉 이 되어가는 걸 딱 보면서 모두가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말하면 금융공학이라고 해서 파생상품도 있잖아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엄청난 부가 파생상품을 통해서 마치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오고 있는 월스트리트로 모여지고 있는 그 현상을 그는 보면서 그는 블랙스완의 컨셉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월스트리트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 파생상품,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파생상품으로 인한 큰 위기가 올 건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위기가 와서 온 세상을 엎어버릴 것이다. 그게 블랙스완이다. 그 책을 쓰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서브프라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 저자가 이제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거니까 점쟁이가 되고 만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그렇죠? 탈레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답니다. 앞으로 있을 블랙스완 10가지를 말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정직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요? 전혀 모릅니다. 그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그래요. 블랙스완의 컨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과거의 연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파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엄청 큰 영향이 올 거라는 거죠. 현재 연속성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 저도 예언할 수 있겠네요. 제가 뭐 예언할 테니까 맞는가 보세요. 아니 그건 제가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해볼 때 보세요. 백두산의 화산은 폭발할 겁니다. 폭발하면 우리 한반도에 기상과 전 세계 기상과 특히 북한 지역에 큰 피해를 일으킬 겁니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큰 변화를 파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극동아시아의 모든 것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해서
드디어 과거의 모든 패러다임이 깨지고 뉴 패러다임 시대가 될 것입니다. 도래할 것입니다. 곧 백두산은 화산 폭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많은 지리학적 자료들을 보면 백두산의 그 지진에 대한 그 경향이 있잖아요. 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게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12년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룰 수 있는 일이 뭐 이렇게 우리가 시비 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2015년도 있고 2020년도 있고 언제든지 백두산은 주기적으로 봤을 때 백두산은 휴화산이기 때문에 주기로 봤을 때 백두산 폭발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된 거고 가까이 있다는 건 맞아요. 다만 날짜를 우리가 몰라요. 그 날짜지만 그 날짜는 언제나 올 수가 있고 와서 꽝 하는 순간 이 극동아시아의 많은 쪽에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럼 어떤 영향이 올지 계량적으로 개수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말이 막히죠. 뭐냐면 큰 변화가 온다는 건 사실입니다. 큰 변화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질문 또 해볼까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언제 돌아가실까? 그의 사망 일자는 언제일까? 알 수 없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까 뉴스까지는 소문 못 들었으니까 내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일이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경우에 남북 간의 모든 관계나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그 정치적인 지형이랄까 정치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영향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뭐 승계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그 세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습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세습이 가능할 것 같은 확률적으로 보여지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체제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더 증대될 거라고 우리는 믿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예측 가능하냐 이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마치 일본의 쓰나미 같이 과거 역사와 모든 데이터 있잖아요. 아까 화산 뭐 데이터 그래서 마치 일본의 쓰나미에 대비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의 저자 블랙스완을 만든 저자는 뭐라 합니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반쯤이라도 예측할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블랙스완이라는 컨셉을 만든 이 저자는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자면요. 진정한 블랙스완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말이 블랙스완의 키워드예요. 저와 여러분 블랙스완에 대한 개념 중에서요. 다음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또 블랙스완 책자에서 그걸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 언급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하고 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대비가 가능하고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준비가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하고 그 위기가 안 돼요. 그럼 그 블랙스완이 안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기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의 의미가 뭐냐면 경우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A, B, C, D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케이스 중에서 어떤 것인가, 그죠? 확률적으로 차이가 있겠네요. 어떤 확률은 80%, 어떤 확률은 15%, 어떤 확률은 5%, 어떤 1%의 확률을 가지고 존재하는 경우수 있잖아요. 그 경우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면 각각의 경우수에서 대응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파악된 네 가지의 경우수는 블랙스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대비가 됐으니까, 대비했으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이러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왔으니까 그거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충격이라는 용어까지 오질 않네요.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죠? 근데 블랙스완의 개념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모든 미래가 그렇게라도 추정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닙니다. 10%의 확률, 10%의 영역은 드디어 뭐합니까?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완의 저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양분했습니다.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평범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평범의 왕국. 평범의 왕국은 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가치관, 기성 질서
경험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아까 말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통계적으로 맞아요. 확률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다수가 그러고 대세가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학문에서 배우고 우리 경험에서 배우고 우리가 선배로부터 배우는 모든 것들은 평범의 왕국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과학적 관리 기법이나 통계니 정규법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가 설득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설득하고 듣는 사람도 그래 맞아 이렇게 다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블랙스완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극단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블랙스완에서 극단의 왕국을 설명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논쟁을 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사람의 유한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 완벽하지 않대요. 저는 얼마 전에요. 그 뉴스 광고 중에 그 모기 퇴치약을 봤어요. 모기 퇴치약이 뭔가 봤더니 고주파 발생장치더라고요. 고주파 전파 발생장치예요. 그러니까 기계 뭐 쭉 발생장치예요. 그 스위치를 온 하면은 고주파가 나온대요. 근데 우리 귀에는 아무런 소리를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파수가 뭐냐면요. 분석해가지고 모기 있잖아요. 모기에게는 가청 주파수고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음파 발생을 딱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볼륨을 딱 올려놓으면 모든 모기는 시끄러워서 근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 들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기 퇴치약인데 내용이면요. 고주파 발생장치예요. 전파 발생장치죠. 모기에게는 효과적이고.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모기가 듣는 소리 우리 못 듣는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 들으면 잘 들으면 다 들을 것 같지만 못 듣는 게 많아요. 모기도 듣는 거 우리도 못 들어요. 우리 시력이라는 게 숫자를 계산하잖아요. 숫자 계산하는데 뭐 1.0, 2.0 우리는 2.0만 하면 뭐라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요. 뭐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독수리의 시력은 5.0인가 그렇다는데. 그렇잖아요. 독수리는 하늘 날면 저 멀리 있는 것도 보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이 뭐합니까? 유한하죠. 귀가 못 듣죠. 눈도 시력이라는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선 영역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뭐랍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존재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근접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설명해 볼까요? 산소와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 생명체는 산소 없이는 생명이 1분도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숨쉬기 하면서 산소를 섭취하고 산소를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이렇게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기 중에 공기 우리가 공부했어요. 과학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공기 중에는 뭐 78%의 산소와 22%의 뭐 질소가 있다. 뭐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산소가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우리 오감으로 인지됩니까? 그렇잖아요.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방에도 산소가 가득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산소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존재하죠. 그게 극단의 왕국이에요. 극단의 왕국은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확률이 낮아요. 그렇지만 확률이 낮지만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률이 낮지만 분명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 복권이네요. 내가요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되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봐야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서 아까 말한 뭐에서 상식과 평범의 세상 속에서는 왕국 속에서는 통계적으로 확률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되지 않는 게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노트북을 사서 노트북 당첨된다? 우리는 지혜롭게 현명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책을 한 권 더 읽으시고 그게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현자. 현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로또 복권 같이 그 낮은 확률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하고 돈 단돈 1,000원 내는 것 자체가 낭비스럽다. 그건 지혜롭지 않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로또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평범의 왕국에서의 교훈이고 우리는 거기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예, 맞습니다. 저도 복권 안 삽니다. 복권 사봐야 그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적어도 1명, 2명, 3명, 몇 명이 막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막 20억씩, 30억씩, 그쵸? 당첨 또 사실이잖아요. 복권 당첨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극단의 왕국이죠. 그러면 내가 복권 번호를 맞출 수 없고 내가 그걸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서 로또 복권을 당첨한 순간 그 인생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그가 평생 동안 현재하는 방식으로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어떤 그 돈을 물질이랄까 재정이랄까 아니면 돈을 얻게 됐으니까 그걸 구해서 그 삶의 리모델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영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로또 복권과 같은 사건이 이 인류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다 깜짝 놀라서 나자빠지지 말고 아 생겼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 뭐 합니까? 순발력 있게 대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스완을 설명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쓰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100% 올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죠? 100% 올인했다가 우리는 뭐 거기서 슬픔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단어 있죠. 올인. 그러니까 다 걸어버렸어요. 내 인생을 운명을 걸어버렸습니다. 확신 속에서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래가 예측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미래에 예측 가능한 일만이 발생할 거 아닙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발생한 사건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영향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트렌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트렌드.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들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그 뭐 이렇게 남극과 북극의 뭐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해수면의 온도가 해수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들 있잖아요. 섬들이 뭐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근해 안의 모든 곳에 드디어 뭐합니까? 어종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제주도 남부 지역에 산호초가 군락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은 트렌드가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가속이 되면서 드디어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용어 한 가지 있으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야. 엔트로피, 불확실성 있잖아요. 운동량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늘어가는 환상. 자, 어떤 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 있잖아요. 얼마 전에 태풍 온다고 막 경계하다가 보니까 다행스럽게 뭐 가까이 와 소멸됐어요. 그래서 그냥 비는 뿌렸지만은 그렇게 큰 뭐 걱정 많이 하지 않았죠. 현재 우리는 그 이름을 붙여서 큰 그것들을 우리 태풍이라고 말해요. 큰 태풍. 현재 지구상에 많은 태풍이 있죠. 그렇죠. 뭐 대서양에는 뭐 허리케인 있고 뭐 등등. 여하튼 우리 한국을 우리 주변에 태풍이라는 용어가 있고 태풍을 오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블랙스완 개념에서 지금 현재 발생했던 태풍을 뛰어넘는 슈퍼 태풍이 수년 내에 우리나라에 덮칠 확률이 존재합니다. 이게 블랙스완이에요. 슈퍼입니다. 슈퍼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매년 우리에게 발생했던 태풍들 있잖아요. 그 태풍보다 그 영향이라 할까요? 뭐 파워라 할까요? 그 영이 2배, 3배 정도가 아니고 100배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태풍보다 100배나 큰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덮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러면 슈퍼 태풍의 발생 가능성은 제로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블랙스완의 저자는 블랙스완의 콘셉트를 만든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대비하세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대비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의 주변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블랙스완 책 말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경제라는 게 주기설이 있었어요. 주기설. 그러니까 뭐 5년 주기설, 그리고 뭐 10년 주기설, 그 다음에 30년 주기설, 주기설이 있어요. 그 주기설을 가지고 현재는 어느 국면이다 보고 다음 국면 보고 이렇게 트렌드 있게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게 다 통했어요. 분석으로 다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했었고 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날짜를 다 지정해가지고 또 이래 봐라 하면서 숫자 데이터를 대입해가지고 다 그걸 보여줬었고 그러니 현재는 어떤 국면이고 미래는 어떻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들이 가능했던 게 현재의 평범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극단의 왕국이라 할까요? 극단의 왕국에 관계된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1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20년 동안에 과거 30년 주기의 사건이 3년 주기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그 대공황, 대자 붙은 공황 있잖아요. 대자 붙은 공황이 30년 주기로. 30년 주기는 어찌 보면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번 정도씩 그와 같은 기가 막히게 큰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30년 주기상.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30년까지, 2010년, 2030년까지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1927년에 대공황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7번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중에 제일 가까웠던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2008년 서브프라임.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은 마치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미국을 하마터면 국가 부도에 빠뜨릴 뻔했었고 심지어 나온 단어 중에 이렇게 화재는 불났기 때문에 이거 정상적 방법 처리 안 된다. 마치 뭐라 합니까? 비유하기를 헬리콥터에서 돌을 뿌려버리는 방식으로라도 일단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비상처방. 그 비상처방 가운데 위기를 넘어서서 드디어 뭐라 합니까? 그렇게 위급 상황에서 그냥 비정상적으로 뿌려버렸던 달러들을 이제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출구 전략, 회수 전략. 비정상 많이 뿌려졌으니까 정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돈을 모아와야 되니까 출구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 전략 시대가 딱 되니까 많은 미래학자랑 관계된 모든 사람이 마음이 좀 태평이 편해져요. 위기는 지나갔고, 그렇죠? 위기는 지나갔고 이제 그러한 일이 앞으로 올 수는 있는데 30년 후에 올 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범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 그죠? 근데 극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블랙스완의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죠? 3년이라 했으니까 2008년 3년 전이니까 아쉽게도 2011년이네요. 오늘이네요. 그래서 좀 봐주고 있어요. 뭐랍니까? 올 하반기 대비하세요. 올 하반기 안 오면 내년에 거의 올 겁니다. 늦어도 2013년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블랙스완적 상황 있잖아요. 서브프라임과 맞먹을 만한 상황은 무엇일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관심이 많고 막 연구하고 조사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가장 요새 몇 개 나오는 거로 제가 보는 내용을 한 가지 말하면 그리스의 재정 위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럽 공동체가 이렇게 유로화로 묶여 있잖아요. 단일 통화로. 그렇죠? 근데 유로화로 묶여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데 그리스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경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게 잘못해서 뭐니까 채무 불이행이랄지 뭔가 이제 일단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의회가 승인되고 제 받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은 임시 위봉체이고 날짜를 연기했을 뿐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으면 지금 당장 사건이 터질 뻔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보름 유예됐다 이거예요. 한 달 유예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배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담당 구역이 있어요. 물이 새고 있어 우리 다 막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이 힘들다고 물 안 푸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럼 물은 계속 잠겨와서 배가 물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죠.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와 포르투갈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럽에 있어서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유로화를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유로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몇 %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몇 % 숫자로 와서 그래도 80%는 건전하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촉발이 돼가지고 그게 움직여버리면 전 세계 통화, 화폐,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다 폭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제2의 서브프라임이네요. 여러분 2011년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서브프라임이라는 사건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그 디폴트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유로화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제로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유보됐다 하니까 미뤄졌다 하면 올 하반기는 아니더라도 내년일 확률은 매우 높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쓰나미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쓰나미 놀랬지만은 쓰나미 뒤에 후속타가 뭐가 왔습니까? 방사능 누출건이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유로화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요 시나리오상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답을 냈어요. 여러분 유로화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파생을 어떤 연관된 사건을 만들어낼지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지만은 쓰나미에 방사능 누출권이 생긴다는 걸 전혀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함대의 사람들 다 모여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그것은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죠. 마지노선이라고 딱 하고 이란이라고 세 나라는 당장 탈퇴시켜버리고 그렇잖아요. 유로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뭐 EU 뭐 국가 중에서 그리스하고 어느 나라 있잖아요. 문제되는 나라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고 이제 딱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도마뱀 작전, 꼬리자르기 작전.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생상품, 파생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촉발된 사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것을 누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것 알 수 없다. 인류의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기업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회의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바에만 100% 확신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90% 확신하고 10%를 염두에 두고 10%의 염두를 가지고 10%의 모습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단의 왕국 10%를 존중하세요. 그 말이야. 그렇죠? 블랙스완의 컨셉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나와 있는 확률 90%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현재의 경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극단의 왕국 10% 있잖아요. 그 10%를 우리가 뭐가 인정해 주세요. 그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가짐과 모든 일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어떤 사람이 포트폴리오 한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야 주식해야겠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을 100% 주식에다 딱 했다가 주식시장이 폭 나오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블랙스완 개념을 어떻게 말합니까? 90%는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주식하고 싶으면 10%는 반주식. 주식이 폭락하더라도 도리어 덕을 볼 수 있는 영역. 그게 반이죠. 반주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에 반대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극단이잖아요. 그쪽에 10%를 배려해 놓으면 보험을 넣어놓으면 드디어 뭐합니까? 90% 확률 갖고 일이 잘 될 거를 기대하지만은 만약에 90%의 확률이 꽝이 되더라도 뭐합니까? 10% 영역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아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고 미래를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벤처기업 투자한다는 용어 있잖아요. 투자 용어가 뭡니까? 10개 투자했는데 9개가 망하더라도 1개가 성공하면 그 1개 성공한 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보충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벤처 투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 뭐냐면 10%만 관리 잘하면 대박납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뭐 보험 넣고 리스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떼돈 벌고 대박 터뜨리는 것은요. 평범의 왕국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를 여러분 존중해줘야 된다 말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거다. 이분이 이 논리 가운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네요. 그는 월스트리트 금융투자가인데 뭐로 투자했습니까? 블랙스완으로요. 그게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로요. 쉽게 말해서 반시장으로요. 반시장.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블랙스완의 저자이기 때문에 블랙스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정반대만 했잖아요. 그런 일 절대 발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10%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 10%를 걸었기가 반드시 결과는 10% 손실 보겠네요. 그런지 안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의 10%를 떼가지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어리석다. 돈만 갖다 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 로또 복권 열심히 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절대 당첨되지 않는 로또 복권을 매주 돈을 10,000원씩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참 지혜 없다. 그거 안 될 줄 알면서 그거 왜 해? 그 매주 10,000원씩 더하면 1년이면 52만 원. 그거 뭐 10년이면 얼마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우리가 뭐라 해요. 그렇지만 이 블랙스완 저자는 뭐라 합니까? 아까 말한 로또 복권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나한테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 10%를 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영역에 10%를 투자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합니까? 로또 복권 누군가는 당첨돼요.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되는 순간 뭐가 될까요? 나는 모든 인생 팔자 고친다. 그렇죠? 대박 터뜨리는 것은 극단의 왕국에서 대박이 터뜨려지는 것이다.
평범의 왕국 속에서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밝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만든 컨셉이 있어요. 그 컨셉이 뭐니까 바로 이제 그 극단의 왕국, 그렇죠? 이분이 쓴 말이에요. 이제 극단의 왕국을 우리가 극단의 왕국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쭉 설명을 쭉 했으니까 결론 좀 내야 되겠네요. 블랙스와이라는 저자가요, 운 좋은 사람의 이름을 한 명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 책 저자 이름을 한 명을 썼는데, 그 에부게니아라는 저자가 이렇게 회귀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회귀라면 뭐 돌아온다 그런 말인가 보죠.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픽션도 아니고 넌픽션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장르가 없어요. 장르가.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출판사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출판사도 출판을 허락해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현재의 그 분류 체계의 어디에 속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소설을 하면 뭐 글을 쓰면 우리가 이제 분류 체계네. 과거의 경험과 지혜의 분류 체계가 뭐냐? 예를 들면 픽션이다, 넌픽션이다. 근데 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픽션이에요, 넌픽션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거요, 픽션이기도 하고 넌픽션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 있잖아요. 기존의 질서 속에 이 출판물이 속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질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평범의 왕국에서는 이 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규 분포와 통계 분석하면서 이상치라고 해가지고 정상 말고 이상치 나오면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출판하려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모든 출판사에서 정규 분포에 들어가질 않아요. 관리 범위에 들어오진 않아요. 이건 이상이에요. 정상이 이상이에요. 그래서 갖다 버려버렸어요. 자, 이분은 자기가 책을 썼지만 출판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출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책을 썼는데 출판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냥 인터넷상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인터넷상에다가. 인터넷사가 자기 글 썼는데 뭐 아깝잖아요. 출판사 어느 정도 출판해주다니까 그 인터넷사가 그냥 자기가 쓴 글을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책자를. 했더니 인터넷 세계는 불특정 다수가 다 접속해서 보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글을 봤던 어떤 사람이 어느 이름 없는 조그만 출판사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을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출판 제안이 온 거예요. 그 책 우리가 출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자도 그동안 그 출판사하고 너무 마음 속상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출판사에 뭐라면 장르가 안 맞다, 뭘 바꿔야 된다, 이게 하도 카테고리 기존 틀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틀에 안 들어간다고 배제돼 버렸잖아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내 책을 원전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낼 것 같으면 허락해 주겠고 뭐 딴 말 할 것 같으면 귀찮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가 뭐라 했죠? 그래요? 그대로 낼게요. 내 내용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냥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귀라고 하는 책이 출판돼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백만 권이 책이 팔려버린 거예요. 많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존 출판사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을 내시려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지. 왜 상의를 안 하셨냐고 말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존 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기존 질서는 타파된 질서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평범의 왕국이 미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으로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100%로 하지 말고 90% 확률로 낮춰놓고 정반대가 되는 극단의 왕국 10% 그걸 소싱하고 그걸 찾아내고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비하는 마음의 여유, 그렇게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현명합니다. 그렇게 쓴 내용이에요. 자, 이 책의 성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겠네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이 앞으로 월가를 덮칠 것입니다. 요 말 때문에. 그렇죠? 그가 책을 쓰면서 2008년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파국이 앞으로 월가를 덮칠 것입니다. 딱 써서 책을 딱 냈는데 일주일 후에 서브프라임이 빵 발생하면서 미국을 전 세계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에 주목을 받게 되고 애언자적 기능으로서 와우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요즘에 한 발 물러서서 아니 저는 미래의 블랙스완 10개 만들어 맞춰보세요. 3개 맞춰보세요. 라고 하는 데서 그런 노 코멘트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예언할 수 없고 미래를 우리가 뭐합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 그죠? 미래의 블랙스완은 분명히 옵니다만은 그 블랙스완이 무엇인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블랙스완의 저자의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있는 삶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글을 쓴 걸 하나 봤어요. 저는 그 글이 저한테 매우 감명 깊었어요. 여러분 약간 내용이 좀 생소한 이야기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쓰는 용어들 중에요. 관상기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관상기도.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말이 이제 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그 친밀하게 일대일로 뭐라 하죠? 만남과 교제라 할까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용어가 존재하고요. 거기에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비판가가 거기서 아주 타이트하게요. 관상기도에 대해서 비판적 글을 올렸어요. 비판적 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게 어느 때 나온 말이냐부터 해서 역사가 뭐고 출처가 뭐고 그거 뿌리가 뭐냐부터 해갖고 관상기도라는 이건 쉽게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해갖고 아주 비판적인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코멘트를 요청했어요. 저는 그 코멘트를 요청받은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분이 그 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가 매우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글을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답을 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렇게 말했어요. 관념적인 단어에 재미를 붙이지 마시고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노력해보고 시도해봐서 나에게 있어서 관상기도는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관상기도 용어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우선순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답안지를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블랙스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블랙스완을 다 읽고 공부하고 다 내용을 다 알고 파고 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미래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로나 미래와 현재는 모든 영역들이 있잖아요. 영역 중에 100%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100% 확신하고 있는 것을 90%로 낮추고요. 10%의 반대 이야기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될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되기로 돼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 10%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그렇죠?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비하는 여지에 대한 거 있잖아요. 안 그렇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여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블랙스완은 책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의 책 중에서요. 아까 블랙스완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다음 블랙스완을 대비하라 이런 책이랄지 또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다는 책 있잖아요. 블랙스완과 함께 가라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저는 그 책을 정독을 여러 번 해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별로 그 저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극단의 왕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의 왕국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3분의 2는 평범의 왕국을 발을 담그고 그렇죠? 한 10%에서 30% 있잖아요. 정도는 극단의 왕국에 대한 배려 있잖아요. 이해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의 왕국에서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 확률적으로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지나치게 그 세상을 극단의 왕국으로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겨냥하고 있어요.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래는 엄청나게 불확실해져 버리네요. 그리고 모든 게 그럼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태도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던 것 열심히 계속 가는 것이 기본 자세이고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는 것이 기본 태도인데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날에 아까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다 관리가 됐던 시대가 있었지만 분석이 될 수 있었고 모방하면 그도 될 수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또 아까 사람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있으니까 동기부여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더 복잡해져 가지고 남들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전략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겠죠. 근데 지금은 불확실해갖고 비전이라는 거, 방향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단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에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방향을 딱 잡은 다음에 그렇죠? 그 방향으로 매진하는 거죠. 매진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서 행복이 발생하고 그 일과도 성취와 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내는 목적을 잡고 방향을 잡았지만 수단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2011년 하반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뭘 달성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있잖아요. 그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은 제대로 잡아야죠. 그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특별히 블랙스완 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방향성 교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속된 뭐 1시간만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일단 기본 강의는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